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저는 지금 전남 목포에 있는 폰타나 관광 비치 호텔에 와 있습니다. 왜 여기 와 있냐고요? 오늘 광주 교육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요. 내일은 목포 MBC에서 시민 아카데미 강의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묵으면서 이제 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앞에서 드리는 이유는 오늘 드릴 말씀이 그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인 6월 19일 대책에 관한 이제 해설인데요. 이게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강연 때문에 바쁘지만 이 늦은 시간에 이 관광 호텔 한 구석에서 그래도 이 브리핑을 녹음하고 있다는 정성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2017 특강을 7월 8일, 9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벤처업계 대부 이민아, 디지털 미디어 혁명의 권위자 강정수 등 올해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미래 흐름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문의 전화 070-7584-2050. 6월 23일까지 신청하시면 성장형 우량주 40선 보고서 등 특전을 제공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구에서만 적용되던 규제입니다.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비율 DTI와 같은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가 지정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기존의 70%였던 LTV는 60%로 60%였던 DTI는 50%로 낮춰지면서 강화됩니다. 또 기존의 DTI 적용을 받지 않았던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DTI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등의 서민과 실수요자에 한해선 현행 규제를 대부분 유지할 방침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소폭 확대됩니다.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부산 진구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재건축 시 조합원에게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으면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늦어도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제가 급하게 낙급살 브리핑을 하게 된 건요.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월 19일 대책입니다. 이 대책 제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은 전반적으로 볼 때요, 제가 보기에는 강도로 따지면 중강도 정도의 대책이다. 다만 앞으로 투기 과열 양상이 더 지속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강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적극적 메시지 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중강도 대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투기 억제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최근까지 집값이 올랐던 배경이 됐던 각종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첫 단기 부동산 대책으로서는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구석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언론들이 계속 핀셋 규제를 주문했죠. 물론 핀셋 규제라는 것이 일정한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서울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또 부산 일부 지역이라든지 해서 국제적 양상을 띈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별로 좀 차등화된, 차별화된 핀셋 규제를 하라, 이런 이제 주문이 많았던 거죠. 사실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동산 규제를 적절하게 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투기판을 만든 것과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 상태를 사실 찔끔 규제하라, 찔끔 조이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사실은 이 핀셋 규제의 틀을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기 과열 영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 시그널을 보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조금 뜯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는 이번 대책은요, 전국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대책이 아니고요, 40개 청약 조정 지역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실 지난해 11.3 대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일하고도 처음이었던 규제 강화 대책이었는데요. 이때 청약 조정 지역이라고 해서 전국 37곳을 지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 곳이 더 늘어났어요. 경기 강명, 부산 기장, 또 부산 진구, 이 세 곳이 추가됐고요. 그래서 조정 지역은 40곳으로 늘어났다. 이 조정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나고요. 또 청약 1순위라든지 청약에 재당첨되는 것에 대한 제한 등의 규제가 이제 강화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서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1.3 대책에서는 청약 조정 지역 가운데서도 서울의 강남 4구, 그 다음에 가천, 이런 쪽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화됐고,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좀 상대적으로 여전히 느슨한 상태였습니다. 서울 강남 4구하고 과천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때까지, 즉 입주가 될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시기였는데요.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까지만 제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 25개구 전역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 4구와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를 원천적으로 이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요, 이 조정 지역 가운데 서울의 경우에는 LTV와 DTI 규제를 모두 강화하게 됐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서고 나서 주택대출 규제를 풀면서 집값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LTV의 경우는 60%에서 70%로 늘렸었는데요. 이걸 다시 60%로 강화했습니다. 또 DTI의 경우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서기 전에 서울 40%, 또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50%였는데요. 이걸 일률적으로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서면서 60%로 완화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DTI 규제의 경우에 조정 지역에 한해서 50%로 다시 강화했습니다. 다만 부산과 같은 지역의 지방의 민영주택에 한해서는요,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주택대출 규제에 관련해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만 LTV, DTI 둘 다 적용이 되고, 아파트 분양 시에 받는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이 DTI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아파트 잔금 대출에 관해서도 DT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어나는 집단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 소득 심사조차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가요, 올 초부터 이제 소득 심사는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소득 심사뿐만 아니라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50%의 DTI 규제가 도입된 겁니다. 그리고 분양시장 대책이 중심이긴 했지만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규제 대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재건축 조합원한테 배정하던 주택 공급수가 많을 때는 세 채 또는 보유 주택 숫자만큼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한 채로 제한했습니다. 이건요, 지금까지 조합원 물량을 외부에 팔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판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여러 채를 이렇게 조합원들이 갖고 있으면서 팔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투자 또는 투기 수요들을 이제 촉발해서 강남 재건축 가격 상승을 이제 불렀던 거죠. 근데 이걸 한 채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이런 이제 투기 흐름들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긍정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3년부터 2017년 말,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었는데요. 이걸 더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건요, 재건축 조합을 실시한 이후에 3천만 원을 넘는 그런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단계적으로 10%, 20%, 30%, 40%, 50%까지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겠다는 조치인데요. 사실은 이게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그동안 유예되는 바람에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성이 올라가게 됐고요. 이 올라가는 수익성을 개별 조합원 또는 분양받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 투자성이 좋아져서 이게 이제 사실은 투자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유예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이 재건축의 수익성을 낮추고 그럼으로 해서 투기를 촉발하는 효과를 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요. 정부는 이번에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가열 양상이 잡히지 않을 때는 향후에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까지 하면서 계속 강력하게 이 부동산 시장을 다잡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는데요. 투기 가열 지구라는 것은 이번에 이제 포함된 40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보다도 상당히 강하게 이제 규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요. LTV, DTI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의 대부분이 60%, 50%로 이제 각각 강화됐지만 투기 가열 지구로 지정이 돼버리면 LTV, DTI 둘 다 40%대로 꽁꽁 묶이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규제가 더 강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번에 이런 중강도 수준의 대책을 내놨지만 앞으로 좀 더 투기 가열 양상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더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강하게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자체로서 상당한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한번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저는 지금까지 그 분양시장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과열 양상을 보이던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낙곱살 본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최근 2년 반 정도 동안 수도권과 부산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급등했던 것은요.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2014년 하반기에 각종 주택 대출 규제, 또 분양시장 규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저금리 상황에서 얼마든지 빚을 낼 수 있도록 해줬고, 또 빚을 낼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투기적인 거래들을 막 촉진해주면서 이른바 투기판을 만들어준 그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폭증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15년, 2016년에 그 이전 10년보다 2배가 넘는 그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서 박근혜 정부 때의 전반적인 집값 상승률은 사실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최근에 집값 상승세는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경기가 좋았어도 아니고 인구가 늘어났어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을 사실은 이 저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빚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을 일정하게 차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러면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열버진다면 지금과 같은 집값 급등 양상은 사실 나타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나온 대책은 물론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서고 나서 벌였던 1년의 규제 완화 대책, 이런 것들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지금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적폐들은 바로 이제 2014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잇따른 그 규제 완화를 통한 투기판 조장 정책이었는데요. 이걸 이번에 한꺼번에 다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되돌렸을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다 되돌리기는 쉽진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상당 부분 LTV라든지 DTI라든 그런 주택 대출 규제를 상당 부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대출 억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분양시장이라든지 재건축 시장의 투기적인 거래들을 막고 또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림으로 해서 투기적 요인을 일정하게 제어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규제로도 충분히 부동산 시장의 가열 양상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높은 강도의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시그널을 보냄에 따라서 투기 세력들이 함부로 중동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대책의 효과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 실린 일부 전문가들의 그런 코멘트를 보면요.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이 공급이 부족해서 향후에 집값을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집값 오름세는요. 거의 대부분 그냥 이른바 가계부채 증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증가를 제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투기 양상을 보이던 그 제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과 같은 집값 상승 양상은 나타나기 힘들고요. 지금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집값 상승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선분양제니까 지금 분양이 좀 줄어들면 한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여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걱정하기 전에 2015년, 2016년에 이루어졌던 대규모 분양, 특히 그 예년에 비해서 대략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던 그 대규모 분양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2018년, 2019년까지 쏟아지게 돼 있는데요. 이 물량이 아파트 분양 물량만 대략 한 75만 호, 그리고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하면 100만 호가 넘는 물량들이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물량이 쏟아져서 공급이 과잉되는 상황부터 먼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지금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부터 줄어들어서요.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한 2024년까지요. 급격하게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매년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매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상황에서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신문은 신규 입주 아파트나 기존 분양권, 오피스텔 등으로 이번에 이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등으로 풍선 효과처럼 투자 수요가 몰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일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분양될 물량들 또 재건축 관련한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투자가 그렇게 투자 수익성이 그렇게 높다고 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있는 쪽으로 몰려갈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근데 과연 그렇게 클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투자 수요라고 운운할 때는 사실은 그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정말 여윳돈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주택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폭증하지는 않겠죠.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노무현 정부 때는 집값 1%를 올리는데 전국의 아파트 가격 1%를 올리는데 가계부채가 한 6조 원 정도 동원이 됐어야 됐다면 이명박 정부 때는 19조,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무려 40조 원이나 동원이 됐어야 됐다는 겁니다. 즉 집값 1% 올리는데 이만한 부채를 동원했어야 될 정도니까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얼마나 소득이 없는 가운데 빚을 내서 무리하게 집을 사서 집값을 겨우겨우 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자면 가계부채를 동원하지 않고 신규 입자 아파트라든지 기존 분양권
또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요가 얼마나 있겠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풍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외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 투자가 다시 이제 또 부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저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갭 투자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 전세값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계속 오를 것, 또 집값이 계속 올라줄 것, 또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 내리거나 낮은 상태로 유지될 것, 이 세 가지인데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집값들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또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사실 전세값은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오르내리거든요. 그러면 전세값도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적어도 올려야 될 가능성이 내릴 가능성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갭 투자가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요, 일부 신문들이 이렇게 풍선효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은 우려하는 척 하면서 이젠 이쪽으로 한번 투자해보라 이런 식의 시그널을 주는 기사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효과들 때문에 뭐 일부 그런 식으로 몰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 여기에서도 과열 양성이 나타나면 문재인 정부가 또 다잡는 정책을 분명히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번 대책에 아쉬운 점이 없느냐?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향신문 칼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핀셋 규제라는 것은 결국은 찔끔 규제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언론들의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 대책도 기본적으로는 핀셋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이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핀셋 규제라는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0개 조정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의 아파트 종류, 주거 종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지역적으로는 이 40곳을 벗어나서 또 투기 대상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을 막는다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시켜 놓은 것을 다시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부의 나름대로 딜레마가 있을 거거든요. 이 딜레마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투기 세력에 너무 물렁하게 보여서도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꽤 높은 강도의 대책이 나갔을 때 시장이 갑자기 식어버리면 기득권 언론들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물렁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너무 세게 나갔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은 중강도 수준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투기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강도를 높인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딜레마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나름 적절한 수위의 그런 대책을 내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번에 서민 중심의 그런 실수요들은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 LTV DTI 규제 강화 방안을 부부 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또 주택 매입 대상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사실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서민이면 사실은 그 가계부채가 늘어났을 때, 그리고, 어떤 경우에 소득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만큼 빚을 갚을 여력이 잘 없는 사람들이고, 더,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말 저는 바람직한 그런, 방향인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사실은 주택대출 규제는 부동산 규제와는 별도로 이게 기본적으로는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이거든요.
예를 들면 LTV 같은 경우는 금융업체들의 그런 이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고요. 또 DTI의 경우에는 가게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이건 그래서 뭐 국지적으로 달리 적용할 필요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주택 대상에 대해서 달리 적용할 필요도 없고, 가계 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고요. 굳이 적용한다면 오히려 가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수요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걸 사각지대로 열어놨다는 것은 저는 사실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추후 대책이 추가로 나올 때는 이런 주택 대출 규제에 관한 적어도 최경환 전 부총리 이전 수준으로 하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제시됐으면 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계속 부동산 경기 부양책, 또 각종 규제 완화책을 통해서 투기판을 만드는 정책이 주를 이뤘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확실히 투기 억제책을 가동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요, 저는 집값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뭐 사실은 안정화라고 표현하지만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던 이런 이제 집값들이 사실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낙곱살 본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워낙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았던 때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사실은 시장 흐름만 보자면 높지 않은데, 이걸 각종 부양책 또 투기 조장책을 통해서,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빚을 동원하도록 해서 집값을 억지로 끌어올렸던 겁니다. 뭐 문재인 정부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부동산 시장은 하락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정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부양책 기조를 쓰지 않고 투기 억제 규제책을 쓰는 기조로 계속 나간다면 집값은 점차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대책만 이제 사실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이제 갓 출발했으니까 단기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자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까지 이제 진용이 갖춰지면 금융위원장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또 금융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지 사회수석, 뭐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큰 틀의 로드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기 대책, 미봉책, 부동산 부양책 위주였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노무현 정부 때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본은 주택 시장에서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꾸고, 또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주택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또 협동조합주택, 사회형주택들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공공재무 컨설턴트들을 대규모로 활용해서 이미 가계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그 가계들을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을 실시하고 채무 조정을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이번에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낙곱살 방송할 때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뭐 제가 그 글들에 대해서 읽어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낙고살 방송에서 형사 고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사람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뭐 기죽이냐 뭐 엄포 놓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일반적인 선의의 청취자들한테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저를 비판하거나 또는 뭐 어떤 하소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비를 걸 생각도 없고요. 그런 의견들은 기다마 저도 들을 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낙곱살 본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쌍욕을 해가면서 그리고 굉장히 모욕스러운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그리고 허위사실을 날조해가면서까지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계속 제가 방치한 결과 그런 이야기들이 퍼져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보고 있는데요. 이 사태를 계속 방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대인 개인이 아니고요. 선대인 경제연구소에는 저와 같이 일하는 그 직원들이 6분, 집코치까지 따지면 9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에 대한 어떤 그 명예 또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전문가로서 그 대중들의 신뢰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해진다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선대인 경제연구소를 처음 설립했던 그 자세로 계속 밀고 나갈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렇게 저에 대해서 심하게 모욕을 한다든지 허위사실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와 관련해서 유튜브에도 이번에 낙곱살 본편은 굉장히 조회수도 많았고 다운로드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이걸 유튜브에 무단으로 옮겨가서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심지어는 저를 이렇게 뭐 모욕하는 그 식의 표현까지 달아가면서 그대로 그 내용을 따가서 조회수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광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유튜브에 다 신고를 했고요. 또 일을 벌이는 김에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법상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 저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저희가 유튜브에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신고를 할 거고요. 가능하다면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엄중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연구소를 처음 시작할 때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런 자세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라든지 또 주력 산업의 위축이라든지 또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제대로 경고해왔고 대부분의 전망이나 예측이 저희 연구소가 이야기했던 방향과 크게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만이 오히려 우리 연구소가 그동안 많은 대중들로부터 이제 각인됐던 그런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부동산 전망이 틀린 것 같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갖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사람인 이상 한 채의 오류도 없이 앞날을 100%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재벌의 눈치도 보지 않고 또는 정부 정치권에 잘 보일 생각 버리고요. 정말 일반 가게들 입장에서 해야 될 경고 또 누군가는 했어야 될 어떤 경쟁의 목소리를 울리는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뭐 기득권 언론들이 계속 엉터리 정보 또 선동적인 정보 아파트 분양 광고에 목매서 선량한 일반인들이 계속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기 분양 대여에 쓰도록 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흘리고 있을 때 우리라도 그것을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그런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또는 연구기관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정보들이 너무 쏟아지다 보니 제가 그걸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전쟁터에 최전선에서 계속 싸운다는 목표의식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 그게 상대방으로부터는 쉽게 공격의 빌미를 주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그 적절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미 벌어진 상황을 다 아는 상황에서도
다시 2014년 뭐 8월 이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여전히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얼굴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고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형이라도 저희 누나라도 또는 제가 굉장히 친하고 아끼는 후배라 할지라도 똑같은 조언을 했을 겁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제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물론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되는 분들이 뭐 자기가 살아갈 보금자리를 찾는다 그런 건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지만요. 정부가 무리하게 빚을 내도록 계속 조장하는 상황,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가계가 부채가 폭증하면서 이렇게 집값이 억지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집값 상승의 흐름이 꺾이거나 또는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로 빠져들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던 사람들은 잠시 동안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큰 나락으로 빠져질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을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금방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어떻게 그렇게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고의 작업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식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정말 국민경제 전체로도 위험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가게들도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제 메시지는 이렇게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왜곡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만약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했던 낙곱살 방송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들으시고 저의 정말 취지가 무엇인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진심이 무엇인지를 좀 듣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새겨 듣고 다시 판단해 주시라고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 카페에서 최근에 집값이 오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저를 조롱하거나 저희 연구소를 되게 폄하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요. 그런 이야기에 쉽게 빠져들지 마시고요. 제발 낙곱살 방송을 들으시거나 제가 뭐 칼럼에 기고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뭐 가능하시다면 저희 뭐 연구소의 사업구조상 이걸 무료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 연구소 회원으로도 가입하셔서 저희 보고서를 제대로 보시면 저희가 그때마다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정보들을 발신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면 저희 연구소 웹마스터 메일로 그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 연구소는 앞으로도 일반인들이 가정경제를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가정경제 주치 노릇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거고요. 이 역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지 못할 때 그것을 엄중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 정부의 성향을 가리지 않고 할 비판들은 따끔하게 하겠습니다. 또 응원할 것은 분명히 응원하고요. 그런 저희 연구소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발신하겠다는 저희 연구소의 어떤 취지 또 결의 이런 것만은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의지들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서 응원할 것은 응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건전한 제언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요, 여러모로 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제 뜻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시다면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원망해봐야 지금 상황에서 나아지는 것은 없지만요. 정부의 주택 정책이 바로 서고 그 제대로 펼쳐진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의 현실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요. 우리의 주거 생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7월 8일 9일 날 세종대 대양홀에서 저희 연구소 주최로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을 개최합니다. 미래의 기회 특강은 올해 4회째 열리고 있고요. 뭐 지금까지 800명, 양일권 기준으로 800명 모집인데 이미 550명이 모집됐습니다. 그만큼 뭐
최근으로 올수록 빠른 속도로 이렇게 신청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신청하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까지 한 번이라도 이 특강을 들었던 분들이 다시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들은 분들이 검증하고 보증하는 그런 이제 특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6월 23일까지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23일까지 신청하시면 성장형 우량주 40선 특집 보고서를 저희가 드리는데요. 이 특집 보고서는 저희가 같은 컨셉으로 지난해와 올해 초 새해 이벤트 때 저희가 상당한 회원 수준으로 가입해야 저희가 제공했던 건데요. 이번 특강을 앞두고 새로 6월 중순 기준으로 성장 우량주 40선을 새로 이제 뽑았습니다. 올 초에 이제 뽑았던 그런 종목들을 하고도 많이 겹칩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요. 어쨌거나 올 초에 이렇게 뽑았던 그 종목들 가운데 대략 한 80% 정도가 연초 대비 주가가 올랐고요. 그 중에서도 70%, 80% 이상의 그런 수익률을 보인 종목들도 뭐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연구소의 선구안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23일까지 신청하셔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특집 보고서를 통해서 각 가정이 건전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23일까지입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